블라디미르 푸틴은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12월 9일 극초음속 오레스크 미사일이 리비우를 공격했을 때 드론이 키예프에 쏟아졌습니다. 목표물은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민간 건물, 인프라 시설, 그리고 발전소였습니다. 푸틴은 서방을 위협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얼어붙는 추위와 어둠으로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들을 적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당신이 언급한 서방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해보게 하세요. 푸틴은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지만 보복은 신속하고 파괴적이었다. 모스크바에서 벨고로드까지, 오리올에서 리페츠크까지 러시아의 지리는 불의 고리에 휩싸였습니다. 수십만 가구가 전기와 난방 없이 남겨졌습니다. 정전으로 사회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시립 서비스는 눈보라로 마비되었습니다. 셰레메티예보 공항의 사람들은 짐을 쳐줄 수 없었습니다. 항공편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공황의 중심지는 벨고로드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을 위한 주요 물류 및 공급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도시는 자정에 하이마스 미사일로 밝혀졌습니다. S-300과 판츠르 배터리를 포함한 러시아의 공중 방어 시스템은 다가오는 위협에 완전히 부적절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폭격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에너지 질식 작전이었다. 정확히 8발의 하이마스 미사일이 도시의 생명선에 고정되었다. 이러한 정밀 타격의 목표 목록은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러시아의 인프라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사일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 시설인 루치 열병합 발전소와 벨고로드스카야 열병합 발전소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시스템 붕괴였습니다. 순식간에 인구 40만 명의 도시는 암흑과 혹한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추위 속에서 난방이나 물 없이 남겨져 마지막 시도로 주유소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상황을 공유한 한 여성은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전기나 난방이 없는 도시에서의 삶이 이제 훨씬 더 재미있다. 이 쓴 웃음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벨고로드에서 이러한 체계적인 어둠이 계속되는 동안 우크라이나 군대는 전력적 기어로 전환했습니다. 오리올시의 생명 유지 장치를 공격합니다. 목표는 지역에서 설치 용량이 330메가와트로 가장 큰 에너지 생산 시설인 오리올 열 발전소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GUR 부대의 선택은 러시아의 겨울 방어에서 가장 큰 취약점을 겨냥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열병합 발전 시설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을 그리드에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리올시의 대규모 중앙 난방 시스템에 뜨거운 물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미카제 드론이 터빈 홀과 제어 센터에 충돌하면서 330메가와트의 전력이 즉시 그리드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로 차단기 트립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에너지 백본의 치명적인 실패였습니다. 발전소가 타격을 받는 순간 불이 꺼졌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물 펌프들도 멈췄습니다.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파이프의 뜨거운 물 흐름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리올 사람들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손상된 경우 열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데는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오리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파된 파이프가 터지고 집이 얼음 상자로 변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살유트 가스터빈 엔지니어링 및 생산센터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핵심입니다. 살유트 공장은 Su-27, Su-30, 그리고 현대식 Su-35 전투기를 하늘에 띄우는 AL-31F 시리즈 엔진의 주요 생산 기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모스크바 실드로 알려진 러시아의 공중방어 우산의 층을 뚫고 이 시설에 직접 도달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는 단순한 화재 이상의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들은 전력적 자산이 파괴된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제트 엔진 공장은 매우 민감한 교정 장치, 특수 합금, 첨단 조립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장 지붕을 무너뜨리고 내부 생산홀을 집어삼킨 강렬한 불길은 러시아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생산할 예정이었던 수십 대의 전투기 엔진 블록도 녹였습니다.
이 공격은 전선에서 비행기를 격추하는 것보다 10배 더 파괴적입니다. 비행기를 격추하면 한 대를 잃지만 엔진 공장을 불태우면 전체 함대를 지상에 묶어놓습니다. 모스크바의 생산 라인이 녹아내리면서 리페츠크주에서는 밤이 갑자기 낮으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카미카제 드론이 러시아 장갑 부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우즈만 석유 저장소를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 군대에 대한 완전한 물리적 교란입니다. 불타고 있는 탱크에는 전선의 T-90 전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디젤 연료와 전투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항공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연료는 러시아 탱크 엔진을 가동하는 대신 우즈만 상공에서 검은 연기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만들어낸 상황을 요약하는데 군사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벨고로드는 단순한 민간 정착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의 모든 군사 수송, 탄약 창고 및 지휘센터를 지원하는 거대한 물류 플랫폼입니다. 루치와 베르고로드스카야 열발전소가 가동 중단되면서 지역의 철도 신호 시스템부터 군병원, 물류 창고의 자동화 시스템, 통신을 제공하는 기지국까지 모두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발전소의 파괴는 전선의 탱크가 연료 부족에 이르는 제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력망이 붕괴되면 철도 터미널의 크레인이 작동을 멈추고 연료 펌프가 중단되며 군사 데이터 흐름이 끊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오리올의 상황은 기술적으로 더 심각한 차원을 가리킵니다. 현대 러시아 도시들은 중앙공급원에서 오는 온수 파이프로 난방됩니다. 전기가 나가면 펌프가 멈춥니다. 그리고 펌프가 멈추면 파이프 안에 물이 얼어붙습니다. 파이프가 얼면 팽창하는 얼음이 금속 라인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발생하면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살유트 공장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의 미래 군사 능력에 대한 전략적 타격입니다. 제트 엔진을 생산하려면 수천 개의 정밀 부품과 특수 합금의 조립이 필요합니다. 화재와 폭발로 발생한 열이 이 정밀 제조 장치를 금속 더미로 변하게 했습니다. 연료 탱크가 불타면서 러시아 탱크와 항공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우스만 하늘로 연기로 올라갔습니다. 연료가 없는 전쟁터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 시스템조차도 갇힌 금속 더미에 불과하게 됩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일련의 공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푸틴이 국민과 맺은 유명한 사회 계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전략적 움직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이 수년간 러시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정치적 충성을 내게 주면 나는 당신에게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중심부의 공장 화재, 벨고로드의 정전, 공항의 공황은 이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를 국내 전선의 붕괴라고 부르며 이 주제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땅뿐만 아니라 모든 러시아 시민의 부엌, 거실, 직장에서도 느껴지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푸틴이 오레슈니크 미사일로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지상에서의 구체적인 타격으로 이 무적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렘린의 첨단 이중 초대의 저비용이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비대칭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적추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당신이 언급한 서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제안하게 하세요. 이 상황은 우리의 교리 반박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러시아 깊숙한 곳의 중요 시설을 보호할 수 없는 국가는 핵 또는 극초음속 위협을 억제 수단으로 사용할 능력을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벨고로드와 오리올 같은 지역에서 민간인을 체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공포와 혼란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되는 민간인 영상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지역 당국의 주장을 즉시 반박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내 환상의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으며 심지어 전기와 난방 같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붕괴는 전선의 군인들의 사기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직접적으로 정권의 정당성과 강력한 지도력의 이미지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스크바의 전략적 생산 시설을 겨냥하는 것은 러시아 엘리트와 과도 정치가들 사이에 엘리트 공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공장과 자산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이 부문은 두바이나 이스탄불과 같은 안전한 피난처에서 미래를 찾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은 크렘린 내부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푸틴의 측근들의 충성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산업 억제 캠페인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붕괴 과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푸틴의 야심찬 오레슈니크 쇼는 어둠에 빠진 벨고로드의 가로등만큼이나 빛을 거의 비추지 않습니다. 전쟁의 물리적 파괴는 이제 러시아의 중심에 있으며 이 현실은 어떤 선전기계로도 감출 수 없을 만큼 명백합니다. 러시아에게 안전한 곳이 없다는 메시지는 이제 경고가 아닌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내부에서 잃어버린 통제를 외부에서의 대규모 공포로 보상하려 하고 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시험한 극초음속 오레슈니크 미사일은 단지 키예프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수도에 대한 전략적 악몽으로 설계되었다. 이 무기는 서방에 대한 크렘린의 가장 가혹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보호할 방패는 없습니다. 오레슈니크는 종말 단계에서 마하 10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에 도달하는 무기로 레이더가 감지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기존의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도 요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OSCNT 보고서와 우크라이나의 기술 분석에 따르면 오레슈니크는 군사적 판도를 바꾸기보다는 전략적 환상에 가깝습니다. 리비오 의원 노고르니의 발언은 이 극초음속 위협에 대한 파괴 서사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노고르니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가스 인프라는 오레슈니크 미사일의 표적이 되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제한된 효과는 미사일의 직접 타격보다는 목표를 놓친 탄약이 만들어낸 충격파 때문입니다. 교리 반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상황은 수십억 달러의 극초음속 기술이 지역의 에너지 생명선을 차단하기에도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라디오 공학센터의 책임자인 세르게이 플래시가 공유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더욱 놀랍습니다. 플래시는 공격 후 조사에 대해 언급하며 오레슈니크 건물의 천장 패널 2개만 부쉈고 도서관에서 레닌의 작품을 태운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말하며 이른바 기적의 무기의 기술적 능력을 비꼬는 어조로 무너뜨렸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의 첨단 기술 대결 제안은 지상의 건물 천장조차 뚫지 못하는 실패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사 산업의 중대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종이 호랑이 기술에 직면하여 유럽은 푸틴이 예상한 공포와 혼란에 굴복하는 대신 내부적으로 외교적 무게를 증가시켜 테이블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의 최근 발언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이 위기에서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려는 유럽의 결의를 나타냅니다. 멜로니는 유럽이 러시아와 고위급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푸틴에게 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해결의 중심에 서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마크롱의 미국 협상가를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틀을 만들자는 요청을 지지하며 멜로니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멜로니는 푸틴의 입지를 약화시킬 명확한 입장을 취하며 러시아를 G7에 재가입시키려는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서방이 푸틴의 핵 및 극초음속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멜로니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약점의 표시가 아니라 현장에서 양측과 대화함으로써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푸틴이 기대했던 극적인 외교적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반대로 유럽은 다양한 목소리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단일 대표를 통해 크렘린과 대처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에 대한 이탈리아의 신중한 입장은 후퇴가 아니라 나토의 제5조와 유사한 집단 방위 보장에 대한 신뢰와 이러한 보장이 우크라이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멜로니는 평화를 확보하는 방법이 푸틴의 위협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안보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레슈니크 미사일로 만들어지려 했던 무적의 러시아라는 환상은 우크라이나의 흔들림 없는 저항과 서방의 단호한 외교적 움직임에 의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유럽의 단결을 깨고 극초음속 협박으로 공포의 물결을 일으키려 하지만 그는 멜로니와 마크롱이 그린 새로운 전략적 체스판에서 유럽이 조건을 지시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크렘린의 기적의 무기는 도서관 선반에 있는 먼지 쌓인 책들만 태울 수 있을 뿐,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건설하고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저지하려는 결의를 그 어느 때보다 권위 있는 어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전쟁의 물리적 파괴는 이제 러시아의 심장부에 도달했으며, 푸틴의 손에 남은 마지막 카드는 지상의 군사적 대응이 없는 선전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도시들만의 운명으로 여겨졌던 그 불길한 어둠이 이제 올해 슈니크의 실패와 함께 크렘린의 전략적 지평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푸틴의 무적 신화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대에는 러시아의 체계적인 붕괴와 서방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체크메이트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조리펀트 기르셔서 감사합니다. 조리펀트 기르셔서 감사합니다. 조리펀트